우리가 현실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욕구, 그런 환상, 또 어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 또 우리가 채택돼서 쓸 필요가 없는 별로 쓸데없는 그런 어떤 경험들, 어떤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했던 어떤 이드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 어떤 무의식이라고 붙였냐면 개인 무의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은 보다 더 이제 의식화되기 쉽고 실생활에 어떤 관련 있는 기억들,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어떤 의식 밑으로 많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보다는 보다 더 이렇게 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그런 무의식들, 이걸 개인 무의식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 개인 무의식의 측면보다 더 깊은 차원의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프로이드의 이론과 다른 점이, 크게 다른 점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어떤 것들을 이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것은 집단 무의식은 정신에 가장 접촉하기 힘든 그 밑바닥, 밑에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봤고요. 이 집단 무의식은 실상 개인 무의식이나 의식보다도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가장 큰 토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봤어요.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원형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봤는데,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원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각 기관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죠? 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여러 가지 원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들은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구심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한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 집단 무의식은 무엇인가 하면 인류의 경험과 어떤 역사들이 이 속에 축적돼서 유전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는 나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의 그 오랜 세월의 역사 동안에 축적된 어떤 그런 그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와의 관계를 맺죠. 그렇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맺는데 그 애착 관계를 맺어가는 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 맺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오랜 동안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속에 축적된 그런 원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형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한민족들은 한민족들만 갖고 있는 어떤 정서들이 있죠. 일본 민족과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민족으로서의 역사들, 뭐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한민족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들이 한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대를 이어가는 그 혈연적인 그런 연결 속에서 유전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개인 무의식과 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렇게 나눴는데, 의식의 세계의 이제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에고예요. 자,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에서 자아에 대해서 배웠죠. 자아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네? 중심 잡는 거,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여러 욕구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선택하고 조절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자아가 하는 거죠. 그런 자아예요. 즉 의식의 세계 속에서 의식을 접촉하고 의식을 컨트롤하고 의식 속에서 선택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자아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아는요,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띠게 돼요. 우리의 자아는. 융은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아주 이렇게 접하기 쉬운 그 성격 검사 중에 MBTI 이론이 있죠. 그 MBTI 이론에서 보면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어떤 상태를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외향적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내향적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인간에게는 융이 볼 때는 그 외향성과 내향성이 다 있어요. 다. 그런데 이 자아가 둘 중에 하나를 더욱더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 그러면 내가 외향을 선호하면 내향은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내향성은 억압돼서 개인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아의 어떤 기능 중에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쓰는 기능들과 그렇지 않는 기능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의식 속에는 보다 더 용이하게 쓰고 선택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 선호에서 배제된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개인 무의식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네, 참 재밌죠, 그게. 여러분 MBTI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도 계시죠? 예. 가령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사회적 관계를 즐겨요. 적극적이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얻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있으면 좀 힘이 없다가도 힘이 나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있을 때 즐겁고 힘이 나는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다 더 에너지가 자기의 안쪽을 향해 있죠. 그래서 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혼자 있을 때 힘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못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어요. 자기의 선호적인 그런 태도가 뭐냐면 내향이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집에 있어서 맨날 골골거리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밖에만 나가면 힘나는 사람 있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쭈뼛거리고 부끄러워하고 잘 이렇게 에너지를 못 내는데 집에서 혼자 꼼지락꼼지락 일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죠. 그게 이제 내향과 외향의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선호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선호성들, 자신의 어떤 그런 자아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이런 성격들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의식의 부분이에요. 의식의 부분이고 이 의식의 부분 속에 또 있는 게 뭐냐면 페르소나라는 원형이에요. 페르소나. 이게 좀 융의 이론들이 좀 복잡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서요. 근데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조금씩 이해하면 돼요. 자, 페르소나라는 건데, 자, 이 페르소나는요,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즉, 그런 상황과 어떤 그 환경이 또는 어떤 인간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적절하게 행동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는 교수로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잖게, 그리고 좀 지적이게, 그리고 말도 좀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페르소나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서나 이렇게 교양 있고 지적이고 항상 감정 컨트롤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만일에 내가 이런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만나면 맨날 지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남편한테 그런다. 그러면 아주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장소에 맞춰서 우리의 이런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이런 이미지 또 우리의 역할 이런 적절하게 해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잘 쓴단 말이에요. 필요하죠. 그렇죠? 목사님은 목사라는 페르소나를 갖고 있고 또 아버지라는 페르소나도 가지고 있고 또 친구라는 페르소나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요. 이 상황이나 사람 맞춰서 자신이 잘 이렇게 역할을 해내는 것 의식 속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집합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잘 역할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수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순장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사를 잘할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페르소나가 나냐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에 굉장히 고착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건 줄 알아요. 그러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쉬운 게 목사님이라고. 이제 목사님들은 뭐 교회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늘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가도 사모님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모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 부르게 합니다. 예,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남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라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자기 인생처럼 느껴지고 그 자신의 본질처럼 느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떤 그런 그 자신이 그런 절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목사라는 페르소나가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게 많죠. 직업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지점장, 또 뭐 내가 무슨 차관, 공무원 이런 것들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페르소나에 몰입이 돼요, 사람이. 예. 그래서 몰입이 되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페르소나가 바로 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융의 입장에서 보면 융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아주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전체를. 그리고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페르소나가 너무나 이렇게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의식 속에 있는 한 파트인 페르소나가 커지고요. 다른 것들이 다 눌려버려요. 그러면 자신의 정신적인 발달이 저해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년퇴임한 다음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 페르소나가 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지점장을 벗고 내가 그냥 평시민이 됐어. 근데 그 지점장이 아닌 상황을 난 너무나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그것이 나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다른 정신 기능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고 그거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융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을 소개한다면 누구라고 소개하겠는가? 라는 거죠. 네. 누구세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어요? 그 설명 속에 이런 페르소나만 잔뜩 늘어놓고 자신의 본질이 빠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람 정신적인 세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지점장님, 목사님 다 은퇴하면 힘들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그 페르소나를 딱 벗었는데 그 다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방황이 시작돼요. 그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병원을 별로 입원해 보신 경험도 없고 늘 목사로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간호원이 누구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누구씨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아니 저게 나를 누구씨라고 부르다니 막 이런 느낌이 들고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일까? 이게 이 페르소나가 우리 자신.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나의 페르소나가 누구 엄마. 그래서 걔한테만 매달려서 살아요. 막 전 인생을 바쳐서 아이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면 이 엄마들은요 공허해지고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하는 짓이 뭐냐면 절대로 독립을 못하게 해요. 아이들은. 아주 아이들이 정신 건강에 해로운 일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누구인가?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내 자신으로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 있고 하나님 앞에 집사로 있고 하나님 앞에 장로로 있는 것도 저는 그닥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 나로서 그런 경험들. 페르소나는 참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페르소나에 가리워져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 속에 페르소나의 어떤 역할들이 있고요. 개인 무의식은 아까 말했지만 뭐 우리가 축적된 억압된 어떤 욕구들, 기억들, 환상, 소망, 어떤 우리가 아주 쓰라린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개인 무의식이에요. 이제 집단 무의식 속에 이제 원형들이 있는데 이제 집단 무의식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원형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정신 구조들이 이제 이 설명이 돼요. 융에서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페르소나의 대치점에 있는 게 뭐냐면 섀도우라는 거예요. 자, 페르소나에서 억압되고 채택되지 않는 요소들이 이제 섀도우라는 어떤 그림자, 무의식에 이제 억압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섀도우는 프로이드가 말했던 어떤 이드의 세계, 본능적인 욕구, 어두움, 사악함, 인간의 어떤 그런 쾌락, 뭐 이런 것들이 뭐 모여있는 곳, 그것들이 억압되고 채택되지 않고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섀도우를. 그런데 이 속에는 또, 이 섀도우 속에는 뭐가 있냐면 본능적인 어떤 지혜, 그리고 본능적인 활력, 그리고 창조성, 자발성, 즉흥성.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주 개구장이고 심술꾸러기 자기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어린아이 있죠. 그렇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그 못된 어린아이는요,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있고 지멋대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의 것이 이제 섀도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우리 안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을 이 속에 다 쌓아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꼭꼭 눌러서 뭐 연구 없다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 묻어놔요. 예를 들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 이래봬도 우리가 거룩한 어떤 믿음과 성결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융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외적인 성결과 거룩에 대한 추구들은 우리에게 계속 선택되어지면서 예를 들면 아주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아주 이기적인 것들은 이런 데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측면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억압되기는 억압되지만 융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에 퇴폐적이고 타락적이고 어떤 충동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냥 아주 억압되고 묻혀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융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섀도우에 대해서 융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우리에게 아주 시사점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섀도우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예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 이 섀도우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수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페르소나로 채택한 건 뭐냐면 좀 수수하고 눈에 튀지 않고 그냥 좀 얌전한 이런 것이 아마 저의 그런 페르소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속에 뭐 굉장히 관능적이고 뭐 화려하고 어여쁘고 이런 것에 대한 추구가 없는가? 본능적인 그런 추구점이 없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제가 아마 젊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얼굴이 찌푸려져.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빨간색, 노란색 막 있고 막 귀에 막 걸고 이런 사람을 보면 막 얼굴이 찌푸려지고 괜히 싫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요. 이런 걸 뭐라고 봤냐면 융은 이런 자기 섀도우의 투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면들을 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데. 예. 그것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싫어. 그리고 괜히 미워.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몇십 명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둘러보면 괜히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예. 뭐 접촉을 한 적도 없어. 근데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 이런 것을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융은 그런 것들을 자기 섀도우의 투사라고 이렇게 여긴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TV에 어떤 장로님이 이게 교회 돈을 다 떼어먹고 뭐 어떻게 했다 또는 뭐 교회에서 뭐 누가 싸웠다 또는 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이 믿음을 가졌다는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천벌을 받은 놈 이렇게 분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보냐면 자기의 어떤 섀도우와 간극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의 섀도우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참 나쁜 짓은 나쁜 짓인데 저럴 수 있는 요소가 나도 있어. 내 안에도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그런 탐욕스러움, 타락스러움, 태폐적인 거 내 안에도 있어. 저 사람은 저기에 넘어간 거고 나는 아직 안 넘어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나중에 이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가? 누굴 것 같아요? 네, A라는 거죠. 왜요? 예? 자, 이 섀도우와의 간극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페르소나하고 섀도우와 간극이 너무 멀어지는 것이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큰 약점들,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 내가 아주 꺼려하는 것들이 내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